해상법 제9-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해상기업 활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항해용선계약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용선계약, 즉 Voyage Charter Party는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서의 용선계약에는 항해용선계약, 전기용선계약 및 선체용선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영미법상의 차터 파티라는 용어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우리가 용선계약이라고 하면 항해용선계약과 전기용선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소위 운송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들에 한정됩니다. 영미법에서도 선체용선계약은 차터 파티의 분류에서만 포함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법적 성질과 계약의 내용이 나머지 두 용선계약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용선계약을 분류해보면 용선계약은 차터 파티로 봤을 때 선체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전기용선계약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이 중에 통상적으로 운송계약 형태의 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과 전기용선계약 이 두 가지에 한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용선계약과 비교해 봤을 때 항해용선계약은 특정의 한 항해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항해를 단위로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용선자가 특정의 1항해, 왕복항해 또는 복수의 연속항해에 대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물건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계약인데요. 선박 소유자는 단순히 선박의 의장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선박의 운항관리, 항비, 연료비, 수선비, 예선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운송행위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인수하게 됩니다. 용선료, 즉 운임은 운송된 화물의 수량 또는 선복량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순수한 운송계약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용선자가 선박 운항상의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항해용선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재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항해용선자가 재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표준계약 서식으로는 일반 화물용의 젠콘, 곡물용의 노르그레인, 탱커용의 인터탱크 보이지 등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선박의 운항 형태에 따라 전기선 운송과 부전기선 운송으로 구분이 되는데 부전기선 운송에 사용되는 계약 방식이 항해용선 계약이고 전기선 운송에 사용되는 계약 방식이 계품운송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기용선 계약은 6개월, 1년 혹은 수년이라는 일정 기간 선원을 배승한 선박의 운송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고 운송 서비스의 내용은 그때그때 용선자가 특정하는 대로 이행하는 계약입니다. 약정 기간 특정 선박의 운송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고 용선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약정한 범위 내에서 용선자가 특정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기간 단위 계약이면서 이행해야 할 운송 서비스의 내용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고정 비용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고 가변 비용에 대하여는 용선자가 부담하도록 약정하게 됩니다. 기간 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항해용선계약과 유사합니다. 선박을 포함한 유기적 조직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우리 민법이나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부 용선계약과 일부 용선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운송에 제공하는 선박의 전부이면 전부 용선계약이고 선박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이면 일부 용선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법은 이를 달리 취급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은 전부 용선계약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슬롯 용선계약이나 스페이스 용선계약이라는 용어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선 운항자가 타인이 운항하는 선박의 선복의 일부를 용선하고 그 선복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에
최초의 용선계약을 슬롯 용선 또는 스페이스 용선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일부 용선계약 형태의 항해 용선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슬롯 용선자가 제3의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가 용선한 선복을 제3의 운송계약에 이용하는 것은 재운송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선자가 최종의 화주의 지위에 머무르는 경우와 함께 항해 용선계약 체결 이후 자기가 확보한 용선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용 형태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본질은 항해 용선계약 중 일부 용선계약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전기선 운송 서비스에서는 해운동맹을 맺은 몇 개의 선박회사 간의 선복을 공유하여 일정한 선복을 상호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개별 선박에 대하여는 각각 선복의 일부를 항해 용선한 일부 용선계약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항해 용선한 선복에 대하여 용선자가 재운송계약을 통하여 운송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것은 원래의 항해 용선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슬롯 용선계약과 개품 운송계약을 묶어서 하나의 계약인 것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해 용선계약과 기간 용선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항해를 단위로 용선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항해 용선계약이라고 하고, 용선계약의 존속을 일정 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기간 용선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용선계약은 거의 정기 용선계약화 되었는데 순기간 용선계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은 선박 소유자가 일정 기간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항해 용선계약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성질상 항해 용선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다만 계약의 존속을 기간 단위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용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건 용선계약과 여객 용선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복을 용선자가 물건의 운송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건 용선계약이라고 하고, 여객의 운송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객 용선계약이라고 합니다. 제2장 제3절은 물건 용선계약으로서 항해 용선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한 항해 용선계약에도 준용되므로 양자는 법 규정의 적용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계약 관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계약 당사자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가 됩니다. 이때 선박 소유자는 특정한 항해를 목적으로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입니다. 선박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체 용선자와 같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선박의 사용 및 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항해 용선에 제공하는 타선 의장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항해 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이 운송 계약이기 때문에 정기 용선자나 항해 용선자도 계약 운송인의 자격에서 제3자와 항해 용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제8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박 소유자는 법적 성질로 볼 때는 운송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연역적으로 자선 의장자인 선박 소유자가 용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점, 또 표준 계약 서식에서 선박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개품 운송 계약에서 운송의 주체를 운송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박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계약을 구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용선자는 선박 소유자가 항해 용선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자로서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송화인에 해당합니다. 용선자가 재운송 계약 또는 재용선 계약에 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서 운송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재운송 계약이나 재용선 계약이라는 별개의 운송 계약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된 관계로서 항해 용선 계약과는 별개의 법률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다음 계약 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차터링 브로커라는 용선 중개인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명의로 체결하는 항해 용선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또 선적인은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용선 계약에 기하여 자기 명의로 물건을 선적하는 자를 말하는데, 보통 용선자의 대리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매도인, 운송주선인, 위탁매매인,
그 밖에 단순한 수탁자 등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영업활동 실행자도 있는데요. 개품 운송 계약에서는 운송인이 주로 영업활동을 하고 운송 주선인이 운송인의 영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용선계약에서는 선박 소유자는 별도의 영업조직을 가지지 않아도 용선중개인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특별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선박 소유자가 스스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선박 소유자의 대리점 또는 용선 중개인이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점은 상법상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용선 중개인은 주로 선박 소유자를 위하여 용선계약의 중개 업무를 하는 상사 중개인이지만 그 이외에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 경우도 있고, 또한 선장을 가름하여 법률행위 대리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계약 체결 방식의 자유와 표준계약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료식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하고 특별한 서민이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표준용선계약 서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표준용선계약 서식의 사용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고 단지 편의상 또는 해당 거래의 관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없으면 각 당사자는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계약 내용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선계약은 1명의 운송인과 1명 또는 소수의 화주를 상대로 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히 제약하지도 않습니다. 각국의 해상물건운송법이나 해상물건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은 개품운송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839조 제1항의 규정이 가망능력주의 의무와 사안동물의 운송이나 갑판적 운송에 대하여만 개품운송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망능력주의 의무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운송인의 기본적 의무로서 영국법에서는 우선적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overriding oblig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 소유자로서는 운임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항해용선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운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임에는 해제운임, 비율운임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임의 지급 의무자는 용선자가 되겠습니다. 운임을 지급해야 될 자가 용선자인데요. 운송물 수령 후에는 수하인도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선자와 수하인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해 용선계약의 운임 청구권 발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계약성을 띠고 있다. 즉 항해 용선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운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용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하였을 때는 선박 소유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임 선급 특약에 합의한 경우에 이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선급 운임의 경우 약정된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운임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 운송물이 멸실되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통 특약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특약에서 지급 시기가 도래한 선급 운임이 일단 지급되고 나면 그 이후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용선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운임은 반환되지 않는다. 즉 Freight non-returnable ship and or cargo lost or
not lost라는 특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환급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선박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운임이라고 합니다. 선장이 항해 계속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액 운임입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선박의 침몰 또는 멸실, 수선, 불능, 포획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운송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에 대하여 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비율 운임이라고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항해 용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전부 운임 또는 비율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액에 대해서 우리 상법은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운임액을 정하게 됩니다.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육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운임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간으로 운임을 정할 때에는 기간 계산에 있어서 민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 중에 정박한 기간, 항해 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 또 초과 정박 기간 중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육한 일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 중에 정박한 기간과 항해 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은 실제로 운송을 실행한 기간이 아니고 초과 정박 기간 중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육한 일수는 채선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77년 12월 26일 76-1914 사건입니다. 운임 미결제 사실을 알면서 화물을 수령한 선화증권 소지인 등은 운임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판 1996년 2월 9일 94-27144 사건입니다. 구구상법 제799조는 계기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800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당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 정박료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선료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약정한 선적기간 또는 양육기간을 경과한 후 선적 또는 양육을 한 때에는 이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하인도 이러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선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기간은 선박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통 용선계약을 체결할 때는 FIO 조건이라고 해서
선적과 양육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선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기간은 선박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용선 계약에서는 일반적인데요. 이것을 법문한 것입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임 수입이 주된 수익이므로 약정된 정박 기간 내에 본선 선적 또는 양육이 완료되지 않으면 당연히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용선자는 정해진 정박 기간이 만료한 후에 선적 또는 양육을 위하여 지연된 시간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약정된 정박 기간을 넘어 선적 및 양육에 사용된 시간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채선료 즉 디머리지라고 합니다. 우리 해상법에서는 실제로 영국의 교재들을 보면은 이 디머리지에 대해서만 책이 한 권씩 나오고 굉장히 많은 판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실제 그 항해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최선의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많은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분야고 분쟁이 가장 많은 분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정박 기간이 초과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운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의의 운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요. 채선료를 지급할 초과 정박 기간이 제한된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이 기간도 초과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제 기간이 초과됐을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디텐션 데미지를 지급하게 합니다.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채선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정박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초과 정박료는 채선료가 되고 제829조 제3항과 838조 제3항의 규정은 채선료와 초과 정박 손해배상금을 포괄하는 광의의 채선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수비용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박 소유자는 용선계약의 취지에 따라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수하인에게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장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즉 특별상사 유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송물과의 결연관계를 요하며 유치 목적물이 운송물로 제한되고 그 운송물이 채무자 소유인지 여부를 불문하는 점에서 민사유치권과 성질이 같고 일반 상사의 유치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해상유치권은 오직 상대방의 운송물 반환 청구에 대한 항변이지 운송인이 물권자로서 운송물을 직접 대세적으로 지배하고 또 이를 경매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민법이나 상법상의 유치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독립된 담보물권이라기보다는 대인적 급여 거절권, 즉 항변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매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장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그 운송물에 대하여 위의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또는 제3자가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선박 소유자의 경매권은 법원의 허가를 그 권리의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운송물의 인도 전후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민법이나 상법상의 유치권자의 경매권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경매권을 인정한 것은 해상 위험의 방지 또는 운송물의 수량 검사 등을 위하여
운송물을 수화인에게 부득이 먼저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박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수적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는 용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수적 권리를 가집니다. 1. 용선계약서의 교부 청구권. 2. 운송물의 선적 청구권. 3. 선적 기간 내에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때의 발항권. 4. 선적 기간 내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청구권. 5. 위법 선적물 또는 위험물에 대한 조치권. 6.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하고 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선적과 양육 비용의 청구권. 7. 선화증권 등본의 교부 청구권. 이와 같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제적 기간에 대해서는 용선자 또는 수화인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채권은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2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적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이러한 약정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 9-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